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불빛에서 빛나는 밤에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황금별을 찾길 원하면 인생은 너에겐 배운 거, 그 별을 찾아 떠나야만 해. 왕은 말하곤 했지. 이 세상은 파멸로 가득 찼다. 난 결코 밖을 보질 않아. 저 세상에서 널 지키겠다 하셨네.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하지만 뛰는 가슴 멈출 순 없어. 완전 성벽 넘어 세상 꿈꾸었네. 저 여길 떠나 저 성벽 넘어 그녀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푸른 세상 내 삶이니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왕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불빛에서 빛나는 밤에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 당신이
말씀으로 바람이 불어 도시 알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가 되가네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가 되가네 향기가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기 오늘 1시간 전에 한번 맞춰보고 오늘 함께 했는데 갑작스런 또 요청에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미랄 교육을 원래 이렇게 해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늘 이제 화면으로만 이제 여러분들 저는 또 뵙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저를 아마 좀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전통 이렇게 미랄 교육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4월 미랄 교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할까요? 미랄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 농원에로 저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썩지 않으려는 미랄은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기에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며 자신을 비우고자 하나이다. 비록 저희의 노력과 정성이 미약하오나 마침내 풍성한 알곡으로 당신 곳간의 갈물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봉사하겠나이다. 저희의 작은 나눔이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희망과 기쁨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오나 이로써 저희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미수한 형제와 가진 바를 나눔으로써 그들 안에 계시는 당신 아드님을 배우리이다. 보잘것없는 저희의 나눔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베풀어 그리스도 부활의 증언이 되게 하소서. 이로써 당신께는 영광이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올해 미랄 교육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다가 우리 오늘 강사로 모신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청년 밥상 사회적 협동조합 지금 대표 이사로 계시고요. 또 글라레 선교수도회 또 우리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우리 교회, 우리 카리타스 가족이시기도 하십니다. 청년들이 어렵다, 힘들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또 청년들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하고 있나,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뭐 각계각층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이렇게 몸소 또 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단순히 어떤 교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 안에서 또 함께 이렇게 자리 잡고 또 성장해 나가고 또 그들을 또 돌보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신부님의 오늘 말씀, 우리 올해 주제 다리 놓는 사람들과도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그 선도적인 다리를, 또 그 관심과 소통의 다리를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또 사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놓으시게 됐는지, 그 과정들에 대한 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 또 앞으로의 또 계획들, 참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하기보다 신부님께 직접 이제 오늘 한번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방금 소개받은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우리 미랄 여러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좀 편하게.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구에는 글쎄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밖에 와보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로만 한 3-4번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모당이랑 또 뭐 몇 군데. 네. 뭐 저의 소개를 제가 또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글라렛 선교 수도회라고 하는 수도회 소속의 신부이고요.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은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이름은 청년 밥상 문간입니다. 이 식당은 서울의 성북구라고 하는 곳에 정릉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릉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태종 이방원 뭐 이런 드라마 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부인이죠. 그 둘째 부인. 네, 예, 그 무덤이 정릉인데요. 아무튼 그 정릉이 있는 동네에 정릉시장에 저희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식당 영업은 2017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만 4년하고 몇 개월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제 5년 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신부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이 식당을 시작하게 되셨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2015년 10월에 이제 제가 인천에 있는 전교 가르멜 수녀회라고 하는 수녀원에 수녀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고, 수녀님들과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에 뭐 저를 초대해 주셨던 뭐 아가페 수녀님, 그리고 세실리아 수녀님,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실리아 수녀님이라는 분이 전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2015년 여름에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청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아마 한 5일 정도 후에 지인들이 그분의 뭐 글쎄요,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그 고시원에 찾아가서 그분이 돌아가신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고독사였겠죠. 그래서 당시에 좀 뉴스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었고요. 저도 당시에 그 뉴스를 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에서는 잊혀졌지만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뉴스를 보셨던 세실리아 수녀님께서는 청년들이 굶는다는 걸 처음 인지하시게 됐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걸. 혹시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사 선배님들이시니까 이미 알고 계셨겠죠? 좀 생소하신가요? 뭐 지금에 워낙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청년으로 보이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 경제적인 이유로 끼니를 거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튼 이제 수녀님께서 처음으로 청년들 중에서도 식사를 못하는 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를테면 홀몸 어르신들이나 그 노숙인 분들을 위한 무료 식당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냥 청년들을 위한 식당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마침 세실리아 수녀님께서는 당시에는 이제 뭐 병으로 요양 중이긴 하셨지만 요양하시기 전까지는 그 수녀회에서 오랫동안 청년 담당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녀님이 오랫동안 만났던 뭐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별개로 이 뉴스와 별개로 우리 같은 뭐 수도자들 혹은 신부님들, 성직자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질문입니다. 여기 청년이 안 계셔서 의외로 그때 수녀님께 대답을 했던 대학생들, 청년들은 수녀님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할 곳도 없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신부님이나 혹은 수녀님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뭐 식당에 뭐 찾아오는 청년들이 원할 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당신이 속해 있던 수녀회에 그러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녀회에서는 수녀님의 제안에 따라서 논의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들이 수녀들이다 보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그 수녀회에 방문하기 얼마 전에 그러한 결론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처음 보는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시면서 신부님네 수도원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 아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녀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감이 됐었어요. 비록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수녀님의 그런 제안을 듣고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동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수녀님의 그런 생각에 마음이 혹 끌렸을까? 사실은 저희 이제 수도회는 이제 국제 수도회인데요. 6년에 한 번씩 로마에서 총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도회가 아마 지금 대략 전 세계 6개국 이상의 나라에 수도회가 진출을 해 있는데요. 6년마다 각 나라에서 이제 수도회들은 독립적인 조직을 관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각 관구에서 이제 뭐 장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로마에 모여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한 달 동안, 4주 동안 회의를 하거든요. 6년에 한 번씩 그런 총회를 하면서 지난 6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제 반성하고 앞으로의 6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회의가 되겠죠. 뭐 교회에서 하는 시노드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회의인 것처럼 물론 이런 총회를 하기 전에는 또 벌써 한 3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뭐 설문을 하고 또 제안사항을 받고 등등등. 아무튼 그 2015년 여름에도 로마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의문들을 작성을 하는데 문서들을 그 결의사항 중에 한 가지가 그러한 것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또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 가톨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결의사항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봅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 다녀오신 관구장님께서는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에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수도원이거든요. 현재 청원자까지 포함해서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신서원자가 18명이고 아직 수련도 받지 않은 청원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 18명 중에 한 분은 이제 평수사님이시고 17명이 신부예요. 네, 그리고 그 17명의 신부 중에서 4분은 외국분이십니다. 아무튼 그리고 서울, 나주, 인천, 강원도 양양 이렇게 4군데에 저희 수도원이 있는데, 공동체가 이제 관구장님이 총회에 다녀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총회의 의결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시면서 우리 각자 또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뭐 숙제같이 던져주셨던 거죠. 그 직후에 제가 인천에 있는 그 수녀회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녀님의 그 말씀이 저의 뇌리와 저의 가슴에도 남았던 것 같아요. 만일 그때 총회의 결의사항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봅시다 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봅시다 였다면, 아마 저는 어쩌면 수녀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정말 수녀님 말씀처럼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그때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봅시다 라면서 이렇게 고심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에 그 수녀님의 제안이 더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저녁에 제가 살고 있는 수도원으로, 서울에 있는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응접실에 모여서 아마 뉴스 같은 걸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죠. 오늘 낮에 수녀원에 갔다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사도직을 찾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을 꺼냈던 거죠. 사실 저는 저희 형제들이, 저희가 서울에서 저를 포함해서 신부들만 6명이 살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멤버가 바뀌었죠. 이게 벌써 2015년 얘기니까. 그 당시에 함께 사는 신부님들이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아유, 식당은 무슨 식당이야. 혹시 여기서 식당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신가요? 예.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언뜻 생각해보면, 신부가 무슨 식당을 운영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저희 신부님들이, 저희 형제들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상과는 달리 저희 신부님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건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희 수도에는 이제 뭐 굳이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준관구인데, 이제 관구가 되기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여러 명밖에 안 되니까요. 준관구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어셈블리를 합니다. 뭐 총회 같은 거죠. 그래서 2016년 4월에 어셈블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어셈블리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해보자 이렇게 안건에 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셈블리에서 서울 공동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도직으로 가칭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합니다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형제들은 당시에 청년 식당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어셈블리에서는 다른 이슈에 형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는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하거든요. 그때 한 3일간 다른 이슈로 막 열심히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논쟁을 했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자 말자 했던 다른 그런 이슈였었는데 그 한 3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찬반 회의 혹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그냥 청년 식당은 그냥 아주 무난하게 통과가 되었고, 당연히 이제 말 꺼낸 죄로 그 담당자가 이제 이문수 가브리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6년 4월에 어쨌든 서울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청년 사도직으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그 담당자가 제가 되었던 것인데, 당시에 저는 사실 저희 수도회의 후원회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광주, 여수 이렇게 4군데의 저희 수도회 후원회가 있는데 매월 원래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4군데를 매달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후원 회원분들도 만나고 뭐 이제 그런 일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년 식당을 준비하는 데만 이렇게 전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느려 터졌어요. 느긋 해갖고 항상 마감일 닥쳐야 뭐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속 터지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의 준비도 굉장히 이렇게 더디었죠. 근데 제가 청년 식당 담당자가 되고부터는 어딜 가든지 식당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뭐 밥 먹으러 식당 가면 그냥 밥 먹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식당에 가면 거기에 인테리어는 어떤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나, 여기 또 뭐 청년들은 많이 오나,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반면에 또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에 가게 되면 청년들은 여기 식당에 왜 많이 오는 걸까? 이제 항상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찼던 거죠. 그런 관심사로. 그러면서 당시에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마스크 하셨지만 말씀하셔도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막상 식당을 하려고 하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요리를 제가 못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요리는 라면 끓이는 거하고 계란 후라이 이 정도거든요. 저는 음식은 못하는데 먹는 건 엄청 좋아해가지고 먹기는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음식을 하는 분은 좀 전문가를 고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니까 제일 먼저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료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무료 식당 이러면 청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또 실제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한두 번은 호기심 삼아 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오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상이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청년, 안 가난한 청년 이런 구분 지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대상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무료 식당이라고 한다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물론 이제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존심이니까,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면 그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무료는 안 되겠구나. 저렴하게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자. 왜냐하면
그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경제관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생각했던 게 참 1,000원 정도면 저렴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막연하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요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분이 음식을 하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게 1,000원일 망정 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내게 되면 이제 요구하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뭐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돈을 내게 되면 일정하게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일정하게. 그래서라도 음식을 하는 분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방장님 한 분과 그분이 음식을 맡아서 하시면 나머지 뭐 서빙이나 청소나 기타 등등은 내가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자본이 없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낸다고 하면 몇 평에다 내시겠어요? 몇 평짜리? 제가 대구의 그 월세 시세를 잘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만약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낸다면 몇 평 정도는 내시겠어요? 비밀인가요? 뭐 물론 그거는 뭐 내기 나름이겠죠. 20평짜리를 낼 수도 있고 30평짜리를 낼 수도 있고 50평, 100평짜리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제가 구상한 게 두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100평짜리 식당 적당한가요? 그럼요. 너무 작은가요? 너무 작아요, 100평? 그럼요. 오늘 말씀 안 하기로 결의하신 거 아니죠? 너무 크죠? 예를 들면 주방장님은 완전 주방에서만 음식을 만드셔야 할 테니까 저 혼자서 홀을 담당해야 되니까 100평이나 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기도 너무 크면 안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일단은 제가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그저 머릿속으로 구상할 수밖에 없었던 때의 저의 의식의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수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했지만 뭐 저한테 예산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뭐 1,000만 원 주면서 이걸로 해봐라. 아니면 뭐 2,000만 원 주면서 이걸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준비하려면 돈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뭐 꼭 청년들을 위한 식당 아니라 어떤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바오로 신부님께 좀 도와달라고 예산 신청을 하실 때 얼마를 요청하시겠어요? 5,000만 원. 예, 또 다른 분. 예? 2억이요? 2억 나왔습니다. 2억. 예, 경매 들어갑니다. 5천, 2억. 다음.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혹시 요즘에 식당 하나 내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크기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알뜰살뜰하게 해도 1억은 들지 않을까요? 지금 2022년이라면 뭐 보증금도 몇 천만 원 줘야 할 거고 거기가 뭐 식당으로 썼던 걸 그대로 쓰는 거면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식당으로 꾸며야 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뜸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바로 신부님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달라고 하시면 신부님 주실 거예요? 주신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없는 식당이라도 빨리 계획서 짜가지고 신부님께 신청하십시오. 예, 2억 주신답니다. 뭐 오늘 지나갔으면 내년이라도 신부님 사정도 그러하시니 저희는 1억만 신청할게요 하시면 아마 기쁘게 주실 것 같아요. 예, 반이나 깎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본도 없고 하니까
최소의 형태로 운영하는 식당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메뉴를, 혹시 여기 대구에도 김밥 천국 있나요? 김밥 천국 가보셨죠? 메뉴가 몇 개죠? 셀 수가 없던데. 한 벽면을 메뉴가 꽉 채우더라고. 한 6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얼추 쉬어봐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니까 메뉴도 하나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한 가지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도 결국 이제 한참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식당을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이제 후배가 김치찌개 어떠냐고 제안을 해줘서 김치찌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2016년 4월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에 한 1년간은 저 혼자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에 1년 만에 인천에 있는 그 수녀원에 방문을 해서 세실리아 수녀님을 만났죠. 그리고 저희 수도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기로 했지만 1년간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저의 고민들을 이제 수녀님한테 이제 털어놨죠. 그리고 고시원에서 한 청년의 죽음이 그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저는 노량진에다가 식당을 낼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서울의 노량진이라는 지역은 고시촌이라고 불리잖아요. 고시원들이 밀집해 있고 뭐 수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몰려 사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노량진 어디에다 식당을 내야 될까? 뭐 몇 평짜리를 내야 되며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자, 돈을 받습니다. 저렴하지만. 그러면 세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청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올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식당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의 식당들이 뭐 더 일찍 여는 데도 있지만 11시쯤에 이제 점심 장사를 시작해서 밤에 9시까지 이제 장사를 하죠. 낮에 뭐 쉬는 시간이 있는 식당도 있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영업하는 식당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구상을 했습니다. 즉 홀몸 어르신들이나 노숙인 분들을 위한 무료 식당과는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료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죠? 보통 봉사자분들이 아침에 와서 뭐 이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시면 보통의 경우는 점심 때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곳들은 뭐 도시락까지 챙겨서 그분들이 저녁까지 드실 수 있도록 이제 도시락을 챙겨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오후에 마감을 하죠. 그러나 일반 식당은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식당을 열죠. 우리들이 흔히 이용하는 식당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부담이 됐던 거는 뭐였냐면, 와, 어떻게 매일 출퇴근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바오로 신부님은 교구청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시고 시설과 기관에 계신 우리 미랄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출퇴근을 하시지만 저는 그러한 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당시에. 와, 식당을 열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매일 밤 퇴근을 해야 되는데, 와,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세실리아 수녀님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녀님이 저한테 신부님 그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푸드트럭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푸드트럭. 근데 그때 제가 어디 딱 묶여있던 저의 사고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한 가지에만 매여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푸드트럭을 알아봤는데, 대구에 푸드트럭 많이 있나요? 왜 푸드트럭이 다 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푸드트럭 없잖아요. 그죠? 한때 한 7, 8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전국에 푸드트럭 광풍이 불어가지고 특히 청년들 창업 지원으로 엄청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 푸드트럭들이 지금은 다 별로 없죠. 유원지 같은 데가 한두 대 있고. 왜냐면 푸드트럭을 대놓고 장사할 곳이 없어요. 어디에 푸드트럭을 딱 대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상인분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바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게 다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 일반 식당보다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 당시 돈으로도. 지금으로 치면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당을 여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가 뭐 100평, 200평짜리 초대형 식당을 내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아무튼 알아봤는데 푸드트럭의 장애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수님께서 한 형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신데 세월호 유가족 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그러한 상담사 선생님을 형제님을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러한 일들을 해보신 경험들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자초지정을 설명드렸더니 흔쾌히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016년 11월에 그 형제님을 만났을 때, 그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포커스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포커스, 제 발음이 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포커스 그룹 들어보셨나요? 대구엔 없나요? 포커스 그룹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고 이제 그분께 여쭤봤더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전 설문 조사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왜 포커스 그룹이 뭐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든다면 과거에는 뭐 정부나 큰 기관에서 식당을 탁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 놨으니 와서 이용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쵸? 과거에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이 담긴 식당,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형태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포커스 그룹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없었어요. 사제 서품을 받고 10년 동안 청년들을 안 만났어요. 제가 맡았던 소임이 피정의 집, 후원회,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피정의 집, 후원회였어요. 그래서 주로 잘 아시겠지만 장년층의 자매님들만 10여 년 동안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 그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청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식당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 주변의 지인분들을 모셨죠. 그 상담사 선생님과 그 다음에 뭐 청년 문화기에 활동을 하는 후배, 그룹홈을 운영하는 후배, 그 다음에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셨던 뭐 자매님, 그리고 요리사인 청년 요리사,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을 하던 또 후배, 그리고 제가 노량진에다가 식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실제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3년간 생활을 하셨던 형제님, 뭐 이렇게 해서 한 저까지 8명이 모여가지고 2017년 1월에 저희 수도원에서 포커스 그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셨던 분에게 노량진의 생생한 실태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신부님, 노량진에는 식당이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저는 솔직히 흔히 하는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량진에다 식당을 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노량진에는 식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노량진에 가봤더니 저렴한 식당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문을 닫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했는데, 그리고 노량진에다 식당을 하려고 포커스 그룹을 했는데 노량진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에 빠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그때 참석했던 분들 중에 이제 세 분, 그 상담사 선생님, 청년 문화 기획 활동을 하는 후배, 그리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셨던 자매님, 이제 그분도 지금은 상담사 선생님이신데, 이 세 분과 제가 네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지금 청년들에게, 물론 지금 그때로부터 한 5년 정도가 흘렀는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물론 제일 필요한 거는 돈입니다. 그리고 직업입니다. 돈과 직업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저희가 4개월간 열심히 공부한 바로는 공유 공간입니다. 공유 공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 공유 공간 처음 들어봐야 아시는 분? 이거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정만 박탈하면 되니까.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실없는 농담 자꾸 던지는 건데요. 공유 공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목적 공간입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왜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만 해도 제가 청년기 때 학생 때는 도서관 가서 공부했거든요. 아니면 독서실,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대학 시절 20대 때에도. 근데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가면 조용해야 되고 약간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카페는 좀 자유롭잖아요. 조금 음악도 나오고 소란스럽지만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고 조금 떠들어도 되고 같이 간 친구랑 공부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음료도 커피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요즘 많이 말하는 것처럼 화이트 노이즈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선호합니다. 물론 아직도 대다수는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 독서실 이런 곳에 공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카페에 가서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커피 한 잔이라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들 들으셨지만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4시간, 5시간, 8시간 앉아있으면 이제 카페 측에서도 이렇게 고마운 손님이 아니고 눈치를 주고 청년들도 왠지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많이 공부하죠? 어디 카페? S로 시작하는 스타벅스에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절대로 눈치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타벅스는 매장 크기가 큽니다. 작게 안 내요. 그 회사의 방침 자체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워드 슐츠의 전략이지만
스타벅스는 뭘 파는 곳이죠? 기도 얘기만 할까요? 스타벅스는 뭘 파는 곳인지 들어보셨어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실을 제공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 집 거실에서 편안하잖아요. 거기서 음료도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그런 문화적 공간.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원룸과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카페가 더욱더 그리운 것입니다. 그 답답한 몇 평짜리 집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숨통을 트이는 건데 어쨌든 몇천 원의 돈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커피라도 한 잔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오래 있기도 좀 불편하죠. 눈치를 주니까. 그래서 스타벅스로 몰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공유 공간이 필요한데, 자, 다목적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목적 공간은 뭐냐면 카페 같이 의자와 테이블이 있고 뭐 커피나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리고 한편에는 간이 주방이 있어서 간단하게 음식을 데피거나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주방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온 걸 데펴서 먹는다든지 가져온 도시락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뭐 식사 때 자기가 꺼내서 알아서 먹을 수도 있는, 그리고 거기에 세미나 룸까지 갖춰져 있으면 완벽한 공유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소규모 모임, 뭐 스터디 그룹을 하든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모임을 하는 그런 세미나 룸까지 갖춰져 있으면, 물론 거기에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까지 갖춰져 있으면 더 좋겠죠. 청년들에게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얻었어요. 2017년 5월에 공유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이제 저희가 자본이 없으니까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업을 공모를 해야겠다, 프로포저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 분도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면서 이 팀이 이제 거기서 끝났죠. 그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릉시장에 저희 식당 자리를 그 즈음에 보게 돼요.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 그때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은 공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네 사람이 4개월간 공부해서. 그런데 제 마음 안에서는 식당이 자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공유 공간을 먼저 만들고 조금 이것이 안정을 찾으면 브랜치처럼 청년들을 위한 식당도 만들어요. 아니면 그 공유 공간에서 청년들을 위한 뭐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이 주방이라도 있으니까, 아니면 소셜 다이닝을 할 수도 있고. 소셜 다이닝 들어보셨나요? 소셜 다이닝은 뭐냐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매스컴이나 뉴스 같은 데서 혹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오늘 바로 신부님께서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인스타 같은 곳에 뭐 이번 주말에 뭐 대구의 뭐 어디에서 우리가 이번에 스페인 음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빠에야와 스페인 와인을 먹겠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이러면 뭐야, 스페인 와인과 스페인 음식 궁금한데? 그럼 신청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뭐 8시까지 혹은 9시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죠. 그런 게 소셜 다이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소셜 다이닝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지금 청년들은 낯선 이들과도 그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만 맞는다면. 근데 저는 어쨌든 공유 공간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제 마음 안에서는 이 식당에 자꾸 걸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였습니다. 제가 서점에 갔는데 마더 데레사에 관련된 전기 같은 책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였어요. 그 책의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책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같은 걸 통해서 하느님의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시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때 딱 그랬어요. 그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서점에 그냥 명동 성당 지하에 있는 서점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서점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매대죠. 매대에 그 마더 데레사의 책이 딱 있었는데 이제 딱 저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먹이라 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식당을 먼저 해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팀은 이제 해체가 됐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릉시장에 자리를 했는데 이제 그림을 좀 보면 저희는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문관입니다. 청년문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처음에 식당을 냈을 때는 제가 저의 개인 사업자로 식당을 냈어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2년 전 2020년 4월 17일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된 거죠. 물론 이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다 저희 수도회 신부님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문간에서 청년 밥상 문간, 청년 카페 문간을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2017년 고시원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칭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2020년 4월 17일에 이제 설립 인가를 그때 받은 거죠. 그래서 2018년 겨울부터 저희가 매년 겨울에 그 정릉이라는 동네에 한 200세대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세요. 서울에 연탄을 떼는 세대가 3,000세대 정도, 2018년 기준으로 3,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00세대가 저희 식당에 위치해 있는 정릉이라는 동네에 있으니까 꽤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고 2019년 5월에 청년 희망 로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 8명을 뽑아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1인 가구 빈곤율이 2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21%가 빈곤 청년이라는 거예요. 15%가 주거 빈곤율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의 청년들은 굉장히 열악한 주거 형태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반지하 혹은 뭐 옥탑 아니면 고시원 저는 뭐 살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청년 일자리도 20대 실업률이 7.1%, 사람으로 환산하면 대략 29만 명의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그 만족도는 그리고 그 반면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도 3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3명 정도만이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77명은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고독사는 OECD 평균의 2배가 됩니다. 20대 자살률 저렇고요. 2019년이지만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건 당연히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입니다. 2015년 5월 17일에 그 정릉시장에 수녀님들이 카페를 개업하세요. 그분들은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데 미혼모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자오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십니다. 혹시 다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이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카페를 여셨어요. 실습장형 카페죠. 그 카페가 바로 정릉시장에 5월 17일에 개업을 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 개업식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정릉시장이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이후에도 손님들을 그 카페에서 만났죠. 이제 그 카페를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녀님, 거기에 담당 수녀님 안나 수녀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수녀회 수녀님들이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당신들도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페에 이제 수녀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5월 29일 월요일에 이렇게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식당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얘기를 하다가, 그 수녀님들의 카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금 저희의 식당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 건물 2층이거든요. 저희 식당이 1층에 부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이제 물어봐요. 이 위에 그 마치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대낮에 오후 2시쯤이었는데, 그랬더니 이틀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5월 29일 월요일이었는데 5월 27일 토요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방을 뺐다는 거죠. 신시장 사업단이라는 팀이 이제 전통시장을 이제 발전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팀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비 2억을 받아서 그 팀이 2년간의 계약이 끝나서 5월 27일에 방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여기니까 이제 루프탑 사진이 좀 보이는데요. 여기가 루프탑이거든요. 그때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이게 루프탑에서 바라본 풍경인데요. 옥상도 저희가 쓸 수 있다고 해서 옥상을 봤을 때 그곳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청년들에게 뭔가 휴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함께 사는 신부님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보여줬습니다. 어떠냐, 여기다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신부님들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쁘지 않다고 했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어디에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식당을 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 가늠할 어떤 기준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진 않다고 그래서 5월 30일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5월 31일에. 그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신부님께서 궁금해하셨던 포인트인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150에 부가세 15만 원에서 165만 원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5월 30일에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보증금의 10%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다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저기에다 해야 돼? 근데 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식당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장소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과 단체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신부님들에게 다 말했어요. 저는 정보를 다 공개하거든요. 저만 알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물론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식이나 정보나 이런 걸 올려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기자님들하고 인터뷰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신부님들이 단 한 번도 저와 동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장황하게 2015년 수도회 로마 총회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거창하게는 총회에서 시작된 일이고, 조금 더 원천적으로 하면은 하느님께서 이끄신 거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식별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셈블리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서울 수도원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도직으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한다. 다만 담당자가 이문수 가브리엘이다. 그런데도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저랑. 저는 100이면 100번을 다 이제 공개를 하고, 그것도 강제로 가자는 건 아니고 시간이 있는 형제들은 함께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간이 없으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신부님들도 각자 자기들의 소임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단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16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흔히 하는 말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반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전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좀 사실 좀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죠. 왜냐하면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 번쯤은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인 건 저도 또 아니까.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저를 빼고 5명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5월 31일에 가계약을 했고 6월 20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거든요. 1,800만 원 이제 보증금. 그래서 이 1,800만 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일단 보증금을 내야지 임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공동체 원장이었는데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임시회의를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 1,8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임시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 200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그거 날려도 괜찮으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200만 원만 손해지만 2천만 원 주고 매달 165만 원씩 월세 낼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에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까운 돈, 버리는 돈.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월세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죠. 이 경제에서 투자와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 차이가 있는 건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거든요. 아까 이제 잠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아까 부장님이 여기 구미에 삼성, LG 그 단지가 이제 옮겨간다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삼성과 LG가 구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수도권에다가 최첨단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공장들 짓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50조 쓸 거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50조. 이거는 비용인가요? 투자인가요? 아무튼 여기서 뭐 그런 걸 논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형제들이 반대하면서 이거는 우리만 결정할 수 없다. 전체 형제들이 모였을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7월 초에 저희가 전체 모임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양해를 구하고 7월 초 전체 모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른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은 이거는 서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서울 수도원의 청년 사도직으로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새 공동체의 신부님들은 그거 서울에서 결정해 하고 다시 공을 저희한테 떠밀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6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대 2였어요. 반대가 3, 찬성이 저 포함해서 2.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담당자를 바꾸자. 이제 저한테 이런 그렇게 보증금 몇 천만 원 내고 월세 내는 거 말고 다른 형태로 청년 식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2년간 나름 느리긴 했지만 2년간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저에게서 나온 거는 저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머리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담당자를 바꾸자. 그 대신 나는 열심히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좀 서운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그때 내려놓은 겁니다. 완전히.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려놓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네 그대로 해 라고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처럼 그러면 이거 나한테 올 수도 있네 라고 생각이 됐겠죠. 제가 그럼 담당자를 바꾸자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해.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부님들 뭐 뒷담화라면 뒷담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뭐 벌어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즉 공동체 모임할 때 찍은 제 사진을 보면 죄송해요. 이게 얼굴이 썩어 있어요. 제 얼굴이. 제 사진을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고집하고 싶지도 않았고 형제들이 다 반대하는데 제가 억지로 고집을 부려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참 놀랍게도 진짜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일이 2019년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2019년 4월에 또 어셈블리를 했거든요. 2016년 4월에 어셈블리를 했고 2019년 4월에 어셈블리를 했는데 어셈블리 때 많은 게 부결이 됐어요. 이 저희 청년 문과와 관계된 건의사항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셈블리가 끝나고 이것도 다른 데서는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셈블리가 끝나고 서울로 이제 복귀를 해서 바로 신임 광부장님과 면담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밥상 문간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셈블리 내내 형제들의 불신, 그거를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식당을 시작하고 2년 정도가 지나서 식당은 좀 안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꼭 제가 하지 않아도 누가 와도 식당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틀이 잡힌 상태였는데 2017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18년, 19년 4월이니까 1년 5개월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들이 다 부결됐어요. 어셈블리에서. 한 가지는 됐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어셈블리 끝나고 와서 제가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담당자 이제 바꿔달라. 바꿔도 된다 이제는. 처음에는 정말 주방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 넘어서 퇴근하죠. 정리하면. 그렇게 몇 개월을 그렇게 둘이서 식당을 운영을 했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봉사자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이제 생겼던 거거든요. 지금은 요일마다 봉사자가 낮에 2분, 저녁에 2분 이렇게 있습니다. 뭐 때로는 3분씩 있는 날도 있고요. 지금은 청주교구 신학생, 대전교구 신학생
청주교구 신학생 1분, 대전교구 신학생 2분이 문간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전주교구 신부님도 문간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주교님이 파견을 하셔가지고 전주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서 보고 배워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이야 작년 유퀴즈 방송 덕분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텐데,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박수를 많이 쳐주시죠, 과분하게. 근데 저는 결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청년들을 염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서 지금은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필요해라고 해서 마치 예언자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앞서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시작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대에 2015년이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 죽을까요? 열흘을 굶으면 죽을까요? 2주? 한 달?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열흘을 굶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보름을 굶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죠. 대한민국 서울에서, 강원도 골짜기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봐 줄 거라는 기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식당 20평이에요. 20평. 주방 포함해가지고 22평 정도 돼요. 그 작은 식당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창하게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빈말은 아닙니다.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은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하느님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부라도 시켜가지고 식당을 하게 하신 거죠. 아마 필요하면 하느님께서는 신부 아니라 주교님, 교황님을 시켜서라도 식당을 하시게 할 겁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그렇더라고요. 그 식당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기를 사실은 돌파하려고 돌파한 것은 아닌데, 다 내려놓을 때 하느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정말 사심없이 제가 다 내려놓을 때 하느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 마찬가지고, 아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비슷한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우리 형제들에게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원해서 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거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많은 기자님들과 여러 가지, 제가 한 100번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기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부님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식당이나 요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또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수도회가 강원도 속초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신부님께서.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저는 다른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수녀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형제들에게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식당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셈블리에서 통과하고 이문수 가브리엘이 청년식당 책임자가 되십시오 라고 관구장님께서 저에게 명을 내리셨을 때, 만일 그 전 같았다면, 저의 성향대로라면 저는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안한 거지 그건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보통의 저라면, 그 전에 저였다면. 그런데 광부장님이 그렇게 명하셨을 때 제가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고 받아들여서 준비하고 식당을 열었죠.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질문을 받고 맞아. 나는 그 식당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했지? 왜 그 수락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밖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하느님께 홀렸었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대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을 하세요,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정말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먼저 이렇게 시대를 읽었고 제가 이걸 정말 원해서 먼저 이렇게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사실 조금은 부끄럽고 과분한 칭찬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선구자적인 해안을 가지고 어떤 걸 찾아내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처음 저희가 이 식당을 할 때 저는 지금도 놀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지 정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저의 처음의 바람은 그 정릉시장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식당에 와보실 기회가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면 서울 같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그 동네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사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서울 같지 않아요 이런 정도로 좀 소박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이 식당 하나라도 잘 해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식당을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이 식당을 하시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없으셨어요? 라고 기자님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그렇게 일을 하니까 죄송해요. 좀 미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형제들의 몰 이해와 비협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가장 절친한 동료로부터 반대받고 정말 나를 이해해 줄 거야라고 믿었던 동료에게서 공격받거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를 가장 편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신부님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입장을 바꿔서 나는 만일 저 신부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진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텐데, 반대하지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거는 제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식당을 시작하고 한 2년 동안은 제가 엄청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서운함, 억울함, 또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화도 있었겠죠. 막 형제들에 대한 그런 분노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당을 하면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아름다운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 제가 사실 이 식당을 준비하면서 형제들의 비협조와 몰 이해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즐겁게 일을 했던 거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청년들에게서 제가 굉장히 힘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데 오늘날의 청년들에 대해서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좀 이기적이지,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의 성공만 추구하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도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식당을 준비하면서 직접 만났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타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자기의 행복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다른 자기 또래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이기적으로 자기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청년들도 있죠. 근데 뭐 청년들만 그럴까요? 모든 세대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를 정말 신바람나게 했어요.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비협조, 몰 이해로 많이 힘들었지만 밖에서 준비하면서 만나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었었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아마 제일 먼저는 동료들이 몰 이해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들이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죠. 그때 글쎄요, 이게 나의 욕심이 아니라면 뭐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 10월에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2020년 4월이죠. 7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뭔가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막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저는 이어왔거든요. 작년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과정도 하느님의 이제 도우심이었는데 뭐 너무 길 것 같고요. 이제 전 국민의 네, 여기가 이제 정릉점 저희 홀입니다. 여기는 2호점인 이화여대점이고요. 거의 식당 저희 정릉점 옆에 있는 북카페입니다. 처음에는 식당만을 운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청년 희망 로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8년 봄에 어떤 분들이 2억이라는 돈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식당 운영에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좀 아까워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경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래서 산티아고 800km를 걷자. 그래서 그때 청년 8명을 선발해서 800km를 걸었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인데요. 그 앞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는 세대 공감 있다라는 이제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그림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사업을 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달빛 영화제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2030 청년 영화제로 이름과 포맷을 바꿔서 청년들이 영화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은 이제
봉사자들 청년들을 모집해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 책이 3,000권 정도 있는데 이제 무상으로 대출을 하고 있고, 뭐 매년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보여주면 이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 그다음에 뭐 다들 집에 안 쓰는 문구류 같은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노트나 펜이나 등등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식당에 오셨던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북한 이탈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일일 주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500만 원, 1,450만 원을 2명의 북한 이탈 청년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도 꿈나무 카드라고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결식 아동들이 방학 때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꿈나무 카드를 주잖아요. 이제 아무튼 그 꿈나무 카드 소지 아동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뭐 밥집이라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쌀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식당에서 소비할 수 있는 쌀의 양은 한정적이죠. 근데 그 이상으로 늘 많이 쌀을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식당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쌀은 영원 불변토록 보관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 아니더라고요. 몇 달만 돼도 묵은 쌀이 돼가지고 맛이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무식했습니다. 먹을 줄만 알았지. 그래서 저희가 쌀을 나눔을 하는데 그 주변에 필요한 이렇게 뭐 북한 이탈 청소년 그룹홈, 뭐 성가복지병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등등 필요한 곳에 또 저희가 받은 쌀을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묵혀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760kg의 쌀을 나눔을 한 것이죠. 수녀님, 신부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룹홈도 많고요. 뭐 시설도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청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청년밥상 문간 직영 3호점이 오픈을 합니다. 이제 유키즈 방송 이후에 후원자들이 많이 생기셨고 많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후원을 받는 거는 청년들에게 돌려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한 식당을 여러 군데에 이렇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뀐 거죠. 처음에는 정릉에 있는 요 식당 하나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잘 꾸려 나가자라는 마음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원대한 목표를 세웠어요. 전국에 150개를 만들자. 물론 제가 무슨 프랜차이즈 제왕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 1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진 않겠죠. 50개일 수도 있고 뭐 20개일 수도 있고, 보다 많은 지역의 식당이 생긴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건이 되는 한 늘리는 건데, 이게 또 우리 노숙인 분들과 청년들의 특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숙인 분들은 식당에 있으면 멀리서도 오셔서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이제 서울대교구에서 시작한 명동 밥집 들어보셨죠? 거기에 750명씩 옵니다. 매일. 그 다음에 김하종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안나의 집, 성남에서 운영하는 안나의 집에도 750명가량의 노숙인들이 매일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수많은 이제 무료 식당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몰리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 곳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 다시 많은 무료 식당들이 재개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뭐 정릉에 아무리 멋진 식당을 만들어 놔도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릉까지 와서 식사를 하진 않거든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작더라도 여러 군데 식당이 생긴다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재능 기부를 하시는 봉사자분들이 저희 문간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시는데, 뭐 컬러 테라피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조셉트라고 하는 남성 구두 전문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그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구두를 대여해주고 있어요. 저 사실을 몰랐는데
청년들이 면접을 보려면 양복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장 구두가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이제 운동화나 스니커즈 같은 그런 신발들만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 또 구두를 산다는 것도 어떤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별로 이제 구두가 갖춰져 있고 뭐 꼭 면접만이 아니라 정장 구두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대여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뭐 도서 나눔. 이제 저희 책 기부를 많이 받는데 똑같은 책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이제 뭐 여러 권 꼽아 놓을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책을 받아서 도서관에 저희 비치하거나 카페에 비치하거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다양한 이런 이벤트들 뭐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긴 시간 예정 시간보다 10분이나 지났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좀 무거운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다른 데선 더 재밌게 하는데 저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때 마지막 정리만 드리겠습니다. 함께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별하시면 당장은 뭐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느님의 뜻을 함께 식별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은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결정해요. 여전히 제 혼자 막 결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 혼자 막 결정하고 싶어요. 제가 혼자 결정하면 진도는 빨리 나갈 거예요. 사업 진척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더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큰 힘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수도원에서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별하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저도 어떤 욕심 이런 게 생기긴 하지만 아직 형제들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식별하시고 하느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길을 기다리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매듭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